네,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승리 씨가 조금 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승리가 한 사업가에게 인도네시아에 데려가 여성들을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여성을 알선한 것이 사실이라면 성매매 의혹에 더해지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좀비라고 표현하는 등 거친 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철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왜 내정했을까? 그간 궁금증이 많았는데 대통령의 책사의 입에서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문정희 특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를 지명한 이유, 미국 상관없이 한반도의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남북관계 화해를 강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좀비, 김종인 전 대표를 향해서 씹다 버린 껌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문정희 특보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책사 중에 책사. 과연 문 특보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시라면 이번 청문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바로 미국 측의 우려가 인권 보고서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단체의 북한 비판을 막았다. 라고 문재인 정부를 미국 인권 보고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동맹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게 문 특보의 주장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골이었나? 승리 단톡방 미스터리 유씨. 유리홀딩스의 대표이자 유명 배우 남편인 이 유 대표가 어제 경찰에 출석하는 때도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와 정준영 모두 포토라인에 섰는데 언제 출석했는지도 모르게 이 유 대표만 뒷문으로 슬쩍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경찰과 유착골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판에 경찰이 경찰 출석까지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인기 가수인 최종훈의 음주 사건도 무마시킬 만큼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유 대표 누구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승리가 군대 가더라도 혐의를 입증시킬 자신이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일선 수사관들의 입에선 정준영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도 승리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라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과연 국민들이 믿고 지켜볼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성태 의원이 극구 부인했던 KT가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KT의 전직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2012년 공채 때 KT의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윗선의 청탁 여부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의 새 노조 측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이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문제입니다. 딸에게 꼼수 증여했다라는 것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그 방법이 알고 봤더니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인기 절세법이란 거예요. 딸 사위에게 아파트는 주었죠. 다주택이라는 비난에서 피할 수 있었죠. 세금도 아낄 수 있었죠. 탈법은 아니지만 절묘한 꼼수, 절묘한 한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과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하원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 모시고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승리 씨가 한 사업가에게 여성들을 고르게 하고 여성들을 알선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방 뒤에 그들의 편의를 봐줬던 미스테리한 유 회장이라는 인물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지도 한번 오늘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밤샘 경찰 조사를 마치고 조금 전 승리와 정준영이 귀가했는데요. 그 장면부터 살펴보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공개된 카톡 내용이 조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휴대폰 경찰 조사에도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했습니다. 버닝썬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랑 통화했던 거 기차 보세요. 풀좀 빠져주세요. 잠깐만요. 불법 촬영물 공유한 적 있습니까? 먼저 아직까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보는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불법 촬영물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이 누구예요? 유착 의혹 인정하세요?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아니 경찰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누구한테? 네, 승리와 정준영이 오늘 아침에 귀가를 했는데 허은하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네. 승리와 정준영의 태도가 사뭇 좀 달라요. 네, 한번 다녀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승리는 기존에 처음에 들어갈 때랑 오늘의 모습은 상당히 좀 달랐었던 것 예. 같아요. 저희 그 돌직구쇼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조사를 받고 나올 때 넥타이를 풀렀었고 그리고 헤어를 되게 단정하게 하고 사실은 조사에 임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피드백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올 때는 넥타이를 거울을 보고 온 듯 합니다.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단정한 모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헤어도 드라이를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지금 이 수사에 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뭐 얼굴의 표정이라던가 턱의 위치도 그러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조금 주시해서 봐야 될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야기를 할 때 입영을 연기했다라는 말을 할 때 눈을 계속 깜빡이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준비된 말을 할 때 긴장할 때 나오는 동작입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무언가 좀 미안하거나 죄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손을 앞으로 모으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당당할 때는 손을 뒤로 하게 되는데 승리 씨가 지금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다리를 벌리고 팔을 옆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뇌에서 멀면 멀수록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지금의 다리, 발의 모습이 상당히 당당합니다.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손과 발의 모습이에요. 저 모습을 보면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거를 뭔가 캐치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몸짓 두 가지를 지금 조사 볼 수가 받아봤더니 있습니다. 경찰 별거 없네. 뭐 이런 네, 저 느낌을 자세를 보면 받았다. 손 위치가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우선 아직도 그 예능에 나올 때 모습 그대로를 의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물론 이제 좀 반성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정말로 죄를 지었다거나 그리고 좀 긴장하고 있다면 눈을 계속 들어서 카메라를 저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합니다. 예. 네, 물론 손은 앞으로 지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예.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더 긴장한 모습을 좀 더 보였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조금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태도적으로 봤을 때. 라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 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승리와 정준영의 귀가 모습에 대해서 오늘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승리 씨가 한 사업가에게 동남아시아에 데려갈 여성들을 알선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승리가 한 사업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여자 어떤 스타일이 괜찮으세요? 라고 하니까 한 사업가가 글쎄 동남아시아 남자들은 하얀 피부를 좋아한다니까 피부는 하얗고 청순 가령형이나 반대로 섹시한 형. 그러자 승리가 몇 명 정도요? 2명이면 충분. 그러면서 승리가 4명의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냅니다. 전송. 위에 4명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러자 사업가가 글쎄 승리가 볼 때 누가 괜찮아? 라고 하자 승리가 여성들에게 번호를 매기며 마치 물건을 부르는 것처럼 그들의 특징까지 자세히 얘기합니다. 1번은 말수가 없고 돈을 좋아한다. 술자리에서 매력적이지 못하지만 비주얼이 좋아서 3번은 비주얼도 좋고 술자리에서도 좋은데 3번이 끼가 많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까지. 인도네시아 가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개런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사업가가 월 아니면 1회. 월과 한 회당 비용이 다른가 봐요. 인도네시아만 데려가는 조건입니다. 2박 또는 3박일 텐데 1,000만 원대 미만으로. 알겠습니다. 한 명당 1,000만 원인 거죠, 대표님? 이라고 다시 승리가 말을 하고 있는 장면. 김병현 박사님, 네. 어떻게 보이세요? 2014년도에 있었던 이 카톡방 대화록이 나오게 된 건데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가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이 사업차에서 결국 여성을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고 여성을 번호 숫자를 매겨가면서 사실상 거래 흥정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게다가 사진들을 올리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한 명 한 명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듯한 내용으로 이렇게 품평을 쭉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승리 씨 측의 해명들을 들어보게 되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을 그냥 올렸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가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냥 분위기를 맞춰줬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전체를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승리 씨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승리 씨에 대해서 지금 성접대 알선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2015년인가요? 아레나에서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해외 투자자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 여성들을 섭외해서 빨리 호텔방으로 집어넣는 이런 대화 내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승리 씨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용들을 보면 위대한 승집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사업에 꽤나 재능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업에서 돈을 버는 과정에 꼭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연예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뒷면에는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게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여성들을 상품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주게 되는 내용들이 계속 이 카카오톡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만큼 이 과정에서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14년도의 얘기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계속 승리 씨 측에서는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경찰의 수사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이 큽니다. 김 장관님, 안 그래도 승리에 대해서 성접대를 알선했다라는 혐의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에 대해서 경찰이 그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거 의혹 수사하기 힘들다라고 하던 터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여성들을 동남아에 데려갈 수 있도록 소개시켜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혹시 이 여성들과 동남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어요. 네, 카카오톡 보는 순간 아마 다들 심장이 뛰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 씨 직업이 소위 포주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기 나오는 내용 보면 아주 구체적인 돈 액수까지 나와서 우리가 흔히 그 포주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예. 하나 더 덧붙이자면 성매매는 인신매매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까지 하고 있는 이 매매의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버닝썬을 통해서 무슨 마약, 물뽕, 그다음에 그 동영상, 그다음에 미성년자 출입 이런 거에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성적 인신매매까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처벌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될 증거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위에 사람이 시켜서 성매매 알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이해관계를 취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냥 성매수자보다도 훨씬 더 중하게 보는 게 바로 이런 알선 행위입니다. 그 알선의 종류는 알선도 있지만 권유도 있고 강요도 있고 협박도 있는데 권유하는 것도 알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경찰이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성매매, 알선에 관한 처벌로 엄중하게 다뤄야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여성들에게는 지속적인 피해를 강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성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쉽게 성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굉장히 재질이 나쁘게 보기 때문에 이 알선하는 사람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채널A가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지켜봤으면 합니다. 예,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덧붙이는 말도 있습니다. 승희 씨가 진짜 여성들을 알선해주고 두당 1,000만 원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승리 씨의 해명대로 실제 알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점도 여러분께 덧붙여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님. 네. 승리 씨의 해명을 보면요.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성들의 사진을 잘 보이려고 내가 보내준 거다.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과 승리 씨의 카카오톡이 뭔가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른다는 여성치고 1번은 뭐 술자리에서는 좀 별로고 3번이 노래를 잘하고 끼가 있고 1, 2, 3, 4번 하면서 특징까지 잘 알고 있는데 승리 씨의 이야기대로 전부 다 그냥 지어낸 말, 전부 다 그냥 분위기 맞춰주려고 또는 그 사람이 돈 안 갖고 그냥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일단 좀 잡아두려고 묶어두려고 그렇게 좀 인연을 좀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그 작전이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진들도 실제로 경찰에서 그 사진을 보고 사실 검색을 해보면 정말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인지 여부 확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 씨 측에서는 뭐 그런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승리 씨 해명이 진실인지 여부는 저희는 뭐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네. 하지만 종종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승리 씨 측의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언론에 나오고 또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그런 그 여러 연예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습니다. 했다가도 전부 다 나중에는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하고 소속사 탈퇴하고 기획사와 계약 해지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승리 씨는 지금 현재 중요한 범죄의 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한, 죄가 존재한다면 죄를 덮기 위한 그리고 또 언론에 그런 일들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경찰이 과연 진실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그게 문제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여부. 예. 두 번째,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증거가 나올 것인가 여부. 예. 일단 경찰의 수사 의지는 일단 있다고 보고요. 전제하고요. 두 번째, 경찰이 지금 단계에서 과거의 어떤 이런 사건들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 사실 경찰이 지금 굉장히 강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경찰 수사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한다. 굉장히 잘하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거는 수사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사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만큼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능력도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사건 이 시점에서는 사실 수사를 하고 싶을 것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버닝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그런 그 통신 자료 등도 그렇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증거인멸.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한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오늘 자신 있게 내가 제출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제출한 게 정말 승리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그 한 대뿐인지 그리고 지난 수년간 그 한 대를 계속 사용했는지 그렇죠. 사명 휴대전화는 없는지 혹시 그 휴대전화 제출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지까지도 경찰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리 씨의 어떤 오늘의 이야기하는 태도 같은 게 지난번과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유리할 만한 부분 또는 본인이 말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싶은 부분은 당당히 말을 하되 기타 본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은 아무것도 대답 안 했습니다. 예. 이런 거 역시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중에 조사를 받은 결과 이거는 좀 괜찮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덮을 수 있겠는데 가릴 수 있겠는데 문제 안 되겠는데 생각한 부분만 골라서 말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승리 씨가 해외 원정 도박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사업가에게 이렇게 카톡을 합니다. 2억 땄어요. 대표님도 크게 따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사진 한 장을 전송하죠. 언제 LA에서 떠나니? 라고 하니까 저는 오늘 저녁 11시에 한국으로 가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사진은 돈 뭉치 사진이었습니다. 2억 땄다 라면서 승리가 돈 뭉치 사진을 증거로 보내죠. 돈은 어떻게 갖고 가? 라고 묻자 저는 자주 오기 때문에 세이브뱅크에 묻어두고 왔습니다. 딴 돈은 오로지 베가스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제가 정한 룰입니다. A호텔 지겨우시면 B호텔로 넘어가세요. 제가 담당 호스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서비스가 좋고 갬블 혜택이나 가격 할인도 많이 돼서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누구 찾아야 돼?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건 역시 승리 씨가 그냥 허풍으로 한 소리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세이브뱅크에 돈을 묻어뒀다거나 A호텔보다 B호텔이 더 좋고 호스트까지 소개시켜 주었다라는 발언을 보면 상당히 도박에 능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LA를 가게 되면 사실은 네바다주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잘 라스베가스를 궁금해서 호기심에 가게 되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주 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갬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VIP 카드가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면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호텔 안에 숙박할 때 쓸 수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렇습니까? 혜택이고 실제로 여기서 어떤 그 거래소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뱅킹 서비스를 세이버 뱅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갈 때마다 돈을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서 또 말하자면 쓰고 넣어놓고 할 수 있는 거래소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돈을 말하자면 한치기 형식으로 한국에 받기도 합니다. 브로커 형태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안다라고 하는 건 자주 원정 도박을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단 하나 이게 10만 달러 2개는 가짜일 수 있겠다. 네. 뭐 갑자기 자기가 돈을 구해서 사진을 보낸다는 것은 그냥 유도하는 말하자면 20억을 주고받은 사람에게 좀 유도하는 그런 측면인데 실제로 저런 정도면 상당히 자주 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런가 하면 승리의 카톡방에 있는 다른 연예인들의 무리가 될 만한 카톡방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CN블루의 이종현 씨의 카톡입니다. 음주운전을 무마시켰다라고 어제 자랑했던 가수 최종훈이 첨부 파일을 보냅니다. 라고 하자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누구야? 몸매 X 좋은. 그러자 최종훈이 어제 있던 그 XXX 입은. 이종현이 그러자 나 어제 모모 애들이랑 뭐뭐뭐 했어. 정준영이 괜찮네. 다음에 나 소개시켜줘. 빨리 여자 좀 넘겨요. 모 같은 모들로. 정준영이 누구 줄까? 이종영은 형이 안 뭐뭐 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예쁜 X. 어리고 예쁜 착한 X 없어 가지고 놀기 좋은. 김弁박사님. 네. 여성들을 정준영, 이종현, 최종훈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영상을 공유했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그냥 성을 대상으로 노리게 취급하게 되는 인식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최종원 씨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해명조차도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니까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결국은 이 소속 그룹들을 탈퇴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CNB로 이종현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정도의 대화를 주고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많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것에 넘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조금 전에 올렸던 영상물인 거잖아요. 지금부터 시작되게 되는 건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의 성관계를 했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서 그것들을 올리게 되고 희낙낙거리면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하고 다시 그 영상을 또 퍼나르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피해 여성들은 2차, 3차 어디까지 그 피해가 이어지게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쯤 됐으면 저기 있는 이 그룹 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들을 다 그대로 하루빨리 확보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정준영 씨가 본인 말에 따르면 황금폰을 제출했다고 하지만 옛날에 있었던 폰이 아니라 새로 교체된 폰을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몰래카메라의 영상은 누구이고 그것들이 어디까지 전파가 됐는지를 반드시 뿌리를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한민국 대중들의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왔던 연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를 쌓을 수도 있었고 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는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또 한 사람. 이들의 카톡방 뒤에서 뭔가 뒤치다거리를 해준 인물.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가 경찰과의 유착 의혹의 한 중심에 서 있는데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가 사전에 경찰에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한 최종훈의 음주 사건이 언론에 유출되지 않게 무마시켰다. 돈까지 썼다. 유모 대표. 포토라인에 서게 하면 부추석하겠다. 경찰에게 예정된 오후 3시가 아닌 오후 12시 50분에 뒷문으로 비공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유모 대표가 본인의 경찰 출석도 경찰과 딜을 할 수 있었다. 얼마나 유착이 깊이를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유모 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승리와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를 창업했고 버닝썬, 라멘 프랜차이즈 등에서 투자를 했던 승리의 사업 파트너, 국내 컨설팅 전문기업 전 베트남 지사장, 동남아 재벌들과 친분이 있고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일단 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이거 자체가 이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일단 아주 평범한 그런 통상적인 그런 그 경우에도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갈 때 뭐 일자나 시간 이런 것들은 조율 가능해요. 그래서 심지어 낮에는 일하기 때문에 저녁에 하자 또는 주말에 좀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게다가 뭐 피의자나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환도 아니에요. 이게 출석 요청입니다. 출석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응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면 조사를 받는 것이고요. 나오지 않으면 조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체포해서 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포토라인을 핑계로 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뭐 체포영장 또는 뭐 긴급체포 아니면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단 나온 것이고 또 하나 포토라인이 사실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에 공개되고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끼고 저 사람 뭐 잘못이 있구나라고 하는 심정을 갖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나중에 문제없다고 밝혀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 포토라인이라는 거는 법적인 근거도 희박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유모 씨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이제 뒤로 가서 조사를 받고 나갔다 하는 것 자체를 좀 비난하기는 어렵고요. 그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혹시 이 연예인들보다 더 위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 기타 그 권력기관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그 핵심인지 이 부분을 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가서 강한 비난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승리와 정준영 그리고 유모 대표의 이야기 저희가 복합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설화공장 김현철, 절세달인 최종호. 오늘 조간신문들은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먼저 최종호 국토부 장관이 이른바
다주택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못 잡아도 최소한 10억에서 14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12억에서) (14억을) 앉아서 벌었으면 투자의 규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 부부가 현재 분양권 하나, 아파트 한 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최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세종시의 방곡동 캐슬앤파밀리의 디아트, 아파트 이름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캐슬앤파밀리의 디아트. 이 중에서도 1,703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딱 2채밖에 없는 28층 최고층의 복층 펜트하우스를 이 최 후보자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서 재산 신고하기로는 분양권이 4억 972만 5천 원입니다 라고 재산을 신고했는데, 저희들이 취재해보니까 중도금만 계산해서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다 잔금까지 치르면 총 분양가는 약 6억 8천만 원. 그런데 주변 비싼 아파트에 벌써 프리미엄이 4억까지 붙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의 사실은 가치가 있는 분양권이다란 말. 4억과 10억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국토부 2차관 재직 시 공무원 특별 공급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당첨이죠, 당첨. 당시 경쟁률이 무려 15대 1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최종 후보자가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잠실의 엘사 아파트, 전형적인 재건축 투자였는데 최초 매수 시점인 2004년 당시보다 10억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장관님, 이건 뭡니까? 오늘 마침 동아일보에서도 아파트를 쇼핑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도 손혜원 의원 사건 때 장난감 집도 마트 가서 애들이 사달라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사지 함부로 못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토부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아파트 세 채를 손쉽게 쇼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손쉽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살지 않는 아파트에 전세 끼고 소위 갭 투자를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15억 정도를 번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속칭 딱지를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참 미묘한 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당시에 그때도 국토부 공직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시 특별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도 특별히 받았지만 취득세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증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위에게 증여한다라든지 이제 그 공동증여를 해서 증여세 아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부동산 정책에서 쓸 수 있는 각종 탈법 꼼수는 골고루 다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본인이 밖에서 갑자기 날아온 사람도 아니고 쭉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관여했던 공직자로 일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재산 공개라든지 이런 거에서 충분히 인사검증팀에서 알 수 있었는데 이거를 거르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걸 해도 된다는 사인을 주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통일장관 후보자도 논란이 거셉니다. 함께 보시죠. 김현철 후보자의 거친 입 때문인데 또 나왔어요. 2011년 8월에 이렇게 썼습니다. 낙곰수에 완전 뿅 같다. 낙곰수는 나는 꼼수다. 이거 경찰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까? 낙곰수에 뿅 같다. 어느새 낙곰수의 말투를 따라하더니 언젠가부터 업데이트되길 초조하게 기다리더니 듣다가 눈물이 났다. 그런가 하면 2014년 8월 민주당이 당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당시 재보선 선거에서 상대당에게 패배했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안철수의 실패, 새 것이라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참 읽기도 뭐합니다. 뭘 싼다. 라는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자, 그러자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판 들어보시죠.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 발언을 보면서 통일부 장관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전희경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인자 검증할 때 장관 후보자의 페이스북은 안 보는 거냐? 친문 성향의 핵심 관계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 거예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편까지 비판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균형 감각이 있다는 것. 옹호를 이렇게 했군요. 옹호를. 비문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병현 박사님, 네. 낙검수에 뿅 가고 안철수에게는 못 산다. 피똥 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거친 입들에 대해서 어디서 이런 표현들이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2011년도에 낙곰수를 보면서 어느새 그들의 말투를 따라하고 듣다가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 걸 보니 낙곰수의 속된 말로 저질스러운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가 따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과거에 김종인 전 대표를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버린 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랑 같이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진영 장관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수에 같이 있어서 씹다버린 껌이 같이 옆에서 청문회를 갖게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2014년도 안철수 전 대표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새 것이라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피똥 싼다고 얘기를 했는데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새정치를 표방하던 안철수 당시 후보와 손을 잡으면서 결국은 양보를 받아내죠. 그러면은 피똥 싼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피똥 쌌다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이성건 위원장이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냐 등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는데 이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게 되면 너 그러다 피똥 싼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 굉장히 좀 재밌는 건 중앙일보의 사설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한 영화의 대사를 빗대서 이제까지 이런 민정수석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검증을 해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다라면 김현철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런 거친 말들을 가지고서도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인지 조국 민정수석은 도대체 어떤 검증을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쏟아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정부가 좀 반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사실은 이걸 우리 아이들도 보고 배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따라하기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김어준 씨를 정말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그걸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김어준 따라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분 자체가 무언가 누군가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지금처럼 어쩔 때는 인지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좀 언론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 분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김 후보도 그렇게 따라하기 미러링을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분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을 보니까요. 공부 상당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차근차근 공부해 오셨고 또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에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내 이 모든 이론들이 조금 속칭 먹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원주 씨 좀 따라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막말을 하는 정치인과 또 막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또 다른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느끼게 할 것인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막말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정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의 막말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다라고 대통령의 책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건 미국과 관련 없이 밀고 가겠다는 의지다. 김현철이 장관 되면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 사실은 더 큰 우려의 목소리가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김영주 의원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김현철 후보자는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우발적 사고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를 임명하면 미국이 아무리 우려를 해도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남북관계 하겠다. 이게 진짜 목적이다라고 문재인 특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김현철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검증하면서 놓친 것은 뭐냐 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이런 상태라면 민주당조차도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상임위에서 굳이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실제로 말할 여러 가지 부분을 협치로 이끌어가기에는 부적격한 사람을 장관으로 앉혔을 때 과연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상황, 즉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이 상황에 과연 이 인물이 적합한지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도 문정인 특보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미동맹을 거의 단절시키더라도 남북관계를 우선하겠다는 것이 이 인물을 선택통해서 나왔을 때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전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생각이 남북관계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생각은 좋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국제관계적 질서를 무시하고 남북관계만 올인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정부에도 부담이 될 거라는 측면에서 조금 현재의 김현철 후보를 밀고 가겠다는 생각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김현철 후보자를 절대 청문회에서 통과시켜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과거에 몇몇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한 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과연 청문회가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지금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는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들도 민망할 것 같고 그걸 보고 있는 대통령들도 참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1기의 대표적인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대 많은 장관이 오히려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서 격려를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위축되지 말고 일 열심히 하라라는 정도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지 인사청문 제도에 정면으로 반박한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인사 때 바로 가장 논란이 됐던 유은혜 교육부총리 사실상 당 안팎에서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교육에는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 반대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임명장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서 역시 똑같은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즉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든 상관없다. 아니 오히려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조금 민정수석팀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낙점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없이 그냥 설렁설렁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를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고요.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에 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한번 짚고 가는 계기가 되어야지 사람 한 명 이렇게 문제 삼고 한다면 추후에도 계속 이 일은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예, 김현철 후보자의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그 해명도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고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살펴보시죠. 부정평가 50.1%, 취임 후 최고치. 그리고 긍정평가는 45%, 취임 후 최저치.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가장 높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가장 낮은 셈입니다.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기존에는 20, 30, 40 여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굳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장 평가가 가장 높았고 긍정과 부정의 그 격차가 그 갭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부정평가 63.6%. 대다수의 가정주부들은 문재인 대통령 못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허은하 소장님. 네. 가정주부들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층 아니었습니까? 굳건했죠. 예. 기대도 많이 했고 기대치도 많이 높아졌고 많이 소통해주는 만큼 우리 마음을 많이 알고 현실에서도 그게 느껴지겠지라는 기대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현실이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실망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지금 주부들이나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 다 만나보면 누구나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이번 대통령만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지지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잘 되기를 지지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장 장 보러 갔을 때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생각하고 집안 걱정하면 기계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공기청정기 같은 거 하나 사다 놓으려고 하면 그 비용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비용만큼 또 다른 것들도 너무 많이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주머니 사정 그리고 내 아이의 취업 그리고 내 아이의 학교 들어가는 진학 문제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의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그런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가 높았던 만큼 더 실망하지 않느냐. 소통해 주신 만큼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당 지지율도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입니다. 주간 변화를 한번 봐봤어요. 지난주에는 자유한국당이 30.4, 더불어민주당이 37.2.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건 더불어민주당이 37.2,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2.3, 4.9%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가 5%니까 오차 범위 안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일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세금으로 만든 단기 땜질용 일자리만 대폭 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알바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금으로 알바 만들 능력밖에 없는 무능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일자리 예산으로 쓴 돈이 무려 54조 원이 되는데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 다 쓰고 이처럼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았는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장관들 사이에서도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하면 늘 어떤 그런 식으로 좀 평가가 엇갈리길 마련입니다만은 한 국가의 인사를 그런 식으로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비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별로 해서 발표하고 하는 그런 발상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내에서 상당히 조금 누가 봐도 꼼수로 보일 거 아닙니까? 치졸스럽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국회 돌아오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겠습니다. 아니 김현 박사님 지금 네. 김부겸 장관이 이번 장관 발표를 두고 청와대를 향해서 치졸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고향 출신 인사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면은 지역별로 균형되게 인사를 발표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정부의 인사 발표에서 출신 고등학교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신 선배 세대들을 보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서울에 있는 주요 유력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출신지 고향을 따져 돌아가게 되면은 전국 제각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따져보게 되면 지역적 분포 성향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부겸 장관은 TK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TK 지역 출신들이 배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출신 지역을 따져가게 됐을 경우는 TK 지역은 한 명도 없다라는 비판이 있게 되니까 김부겸 장관이 지역구에 있는 표심을 의식해서 저같이 현 정부의 대응 방안들을 날석에 비판했다 볼 수 있고요. 김부겸 장관 지금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게요. TK 지역, PK 지역 민심이 작년도 지방선거 과거 같지 않습니다. 특히 김부겸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
입장에서는 김부겸 장관을 잡으면 차기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저 말씀대로 출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김부겸 장관이 아마 장관직을 끝내고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부터는 지역구에 올인하게 되면서 현 정부와도 어느 정도 선을 줄 가능성들을 보여줬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네,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희종 팀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죠. 이겁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벤츠를 개천에 빠뜨린 일당들이 적발됐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해당 사건의 영상부터 저희가 확보했는데 함께 보시죠. 한밤중에 견인차 한 대와 그 뒤를 따르는 벤츠 차량.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길을 견인차와 벤츠 차량이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향한 곳은 개천이 있는 한 작은 다리 위. 무언가 일당들이 쏙닥쏙닥. 견인차에서 내린 기사와 벤츠에서 내린 주인이 쏙닥쏙닥. 그러더니 벤츠를 이렇게 개천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벤츠는 개천에 빠지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전말을 취재해봤습니다. 이 벤츠는 2010년식 중고로 팔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종모 씨는 고민이 깊었어요. 40세. 수입차 동호회에서 전직 중고차 거래상 임모 씨를 만납니다. 임모 씨가 야 이거 중고차로 파는 것보다 자차 전손 보험금 처리로 더 큰 돈을 챙길 수 있다. 보험 사기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조 씨는 임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범행을 모의했는데요. 인적 드문 장소를 물색해서 임 씨가 알고 있던 보험회사 현장 출동 직원 1명을 포섭해서 견인기사 2명까지 소멸합니다. 조 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을 3m 높이 뚝 아래 개울물에 빠뜨린 뒤에 112에 신고를 하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라고 신고를 해서 보험금 6,500만 원을 타냅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사기 전담팀이 저 사고 장소와 소유주의 연고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스키드 마크 등 사고 흔적이 없다는 점을 의심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보험 사기로 결론이 났는데 백 팀장님, 네. 중고차로 파는 것보다 보험사에 내 차가 빠졌어요 라고 돈을 피해 보상금을 받는 게 더 비쌉니까? 네. 이게 작년 12월 2일 날 인천에서 발생한 보험 사기 사건인데요. 사실 나중에 말씀 우리 손수호 변호사도 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이 외제차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훨씬 차값보다 높으면 많이 책정이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잔손 보험금이라 해서 그 돈을 주고 폐차를 해버리는 게 낫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노린 건데 지금 이 사항도 보면 보험회사에는 보면 보험사기 추적 조사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연간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경찰청 이제 통계를 보면 연간 지급 보험금이 106조입니다. 그런데 보험 사기범들이 가져가는 돈이 한 6조 2천억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좀 흥미롭죠. 우리 대한민국 한 가구당 2만 원 정도를 보험 사기꾼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 1인당 12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보험 사기꾼들한테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나 많이. 예,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사실은 이제 보사방법이라 해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이제 생겼는데 이 영등포 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이 이 사건을 보험 사기 이 추적팀으로부터 이제 인계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 견인기사 2명, 그 다음에 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 그 다음에 차주하고 브로커 이렇게 5명이 짜고서 했는데 사실 6,5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모아지면 이렇게 큰 돈이 되는데 자, 차량을 밀었는데 가장 먼저 뭐겠어요?
타이어 자국, 스키드 마크가 없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는데 예. 또 중요한 건 뭘 발견했냐면 보니까 3m 아래 개천에 개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운전자가 신고한 운전자가 보니까 뻘이 하나도 묻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영등포 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에 넘겼는데 영등포 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에서도 수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5명을 일망타진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수치 이런 걸 봐서 여죄가 더 있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여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소 변호사님, 저 2010년 벤츠를 팔았을 때 중고차 시세가 약 3천만 원. 그런데 개천에 빠뜨리고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6,500만 원. 그러니까 2배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긴 거군요. 네, 이 자동차 보험 체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전손입니다. 전손이 있고 분손이 있어요. 이 전손은 이제 토탈 로스라는 표현, 영어 표현을 쓰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다 소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가 사라져버렸거나 아니면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수리 가능하지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 즉 이거는요. 수리비가 실제 그 차 가액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차의 가치의 80% 이상이면 전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해당하면은 이제 전손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손 처리하고 지급을 하고 전손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 차량을 보험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차량의 보험사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범행에 활용한 건데 문제는 조금 전에 그 이제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그 자동차의 그 가치 보험 가액보다 이게 중고차 시세가 훨씬 더 낮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중고차 시세에 맞춰서 보험 계약 당시에 그 시세를 가치를 정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의 어떤 동기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외제차입니다. 이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 수입차의 경우에는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보험 가액을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1년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은 또 상당 부분 또 가치가 내려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범행을 유발하는 그런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이 여성들이 집단으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라는 주장인데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첫 번째 사례, 부산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 남편의 외도로 2014년 이혼 후 임대 아파트에서 150만 원 월급으로 두 아이를 힘겹게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 남편 같은 경우 법원에서 명령한 양육비 4,600만 원 중에 단 530만 원만 지급하고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02년에 이혼한 정모 씨. 당시 3살, 6살이던 두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위자료가 없었다. 이 전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 500 월 수입이 있었지만 양육비를 네가 쓸지 애들이 쓸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었다. 세 번째 사례, 박모 씨. 사치 심한 아내와 2017년 이혼한 뒤 전처의 카드비 수천만 원을 갚으며 초등학생 셋을 아버지가 양육을 했던 모양이에요. 양육비 줄 돈 없다는 전처가 SNS에 해외여행 사진과 명품 가방 사진을 띄워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어제 양육비 해결 모임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 108명을 아동학대죄로 처벌해 달라. 6번째 집단 고소인데요. 그동안 전 배우자 총 460명이 고소가 됐습니다. 야, 백 팀장님. 네.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남편이 이렇게나 많아요. 네. 지금 보면 여가부 통계를 보면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혹여나 몰수라든가 압류될 거에 대비해서 가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또 호화 생활을 하는 남편도 있고 또 가끔 아내도 있다라고 해요. 방금 보셨듯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해외 여행하는 거라든가 명품 가방을 자기 SNS에 올려서 이걸 본 아이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아, 엄마 이렇게 잘 사는데 하면서 상처를 입는 이런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사실 보면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그리고 이제 16,000 유로라고 하는데
자, 비자 발급도 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 면허를 정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주거든요. 내가 부부로 있을 때 슬하에 자녀가 생기면 그걸 법적으로라도 보장을 해주고 양육하는데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걸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하에 자녀가 나면 법에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보호를 하는 제도가 바로 프랑스 제도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혼모 같은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런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남편들 지금 코피노라는 얘기 있죠. 예. 이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코피노가 뭐냐면 필리핀에 유학이나 아니면은 그 일로 가가지고 프랑스 여인과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버리는데 이게 지금 2만에서 3만 명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뭐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형태가 사회 문제 되고 있죠.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측면인데 양육비 제발 좀 내가 낳은 아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인 될 때까지 도와달라는 말씀을 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손수 변호사님 궁금한 건 네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게 네. 아동학대죄로 처벌이 가능하냐? 이번에 또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고소했어요. 하지만 이게 형사처벌 대상, 즉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아동학대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아동학대 행위는 이제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동복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금지 행위 중에 하나가 가장 근접한 게 이겁니다. 이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이런 건데요. 근데 이거 보면은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이에요. 근데 이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양육권자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양육을 하지 않지만 또는 양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아동학대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또 이번에 그 고소를 한 그런 고소인들도 그동안 이거 이렇게 고소했지만 처벌 안 되는 거 안다. 하지만 정말 이걸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양육비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아달라는 건 취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양육비는 지금 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나 지금 정했지만 약속했지만 돈이 없어요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양육비는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또 돈이 있지만 안 주거나 못 주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일부겠습니다만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 재혼 배우자가 반대해서 또는 재혼 배우자의 눈치를 봐서 이걸 못 주거나 안 주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수단이 이제 마련되고 있고 특히 양육비 이행관리원도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감치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주면 이거 양육비를 안 내면은요, 안 주면 가둬놓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정말로 진짜 가둡니다. 데려갑니다. 해서 그렇게 하는 순간 잠깐만요. 해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돈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참 줄 형편이 되고 줘야 한다면 줘야죠. 참,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풀 4인방에 선정되었는지 하풀 4인방부터 살펴보시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김성태 의원, 그리고 북한의 인공기와 쌀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하나하나씩 만나보시죠.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성접대 의혹.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이 오늘 공개 소환할 예정입니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 영상에 나온 남성이 동일인이 맞다며 당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것은 그 후에 5월에 입수했는데 그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영주 의원님,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은 그 별장에서 있었던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을 봤는데 육안으로도 이 사람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전에는 사실은 그런 데 대한 공식적인 표명이 거의 없었죠. 그러나 이번에 2013년의 일입니다만은 현직의 경찰청장이 명확하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지가 있다, 수사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전과는 좀 이 사건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늘 출석할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 네. 많은 분들이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특히 이 장면을 패러디한 영화가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 별장 안에서 그 여성들과 또 주요 인사들이 뭐 이른바 성접대를 받으면서 유흥을 즐겼던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가면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에 따르면 그 성접대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건설업자로부터 김학의 법무부 차관 등등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영상에 2개 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화질이 안 좋은 게 있고 하나는 화질이 좋은 부분이 있었고, 화질이 좋은 것은 육안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국과수에 검증 의뢰를 했던 것은 화질이 안 좋은 것을 보내서 결국은 여기서 무혐의 처분이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쯤 되면 이제 경찰이 반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내용들 끄집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버닝썬 사태를 다뤄보면서는 일선 현장에서 경찰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게 알면서도 봐주기 수사라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경찰이 관련 내용들을 가지고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검찰의 문제점도 똑같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으면서 이 사회의 부정의한 이 부조리들을 다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소환 조사에 앞서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부인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제라도 과거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앞으로는 오늘 소환될 김학의 전 차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앞을도 만나보시죠. 가짜 멜라니아 설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ABC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지난 8일 엘라베마주 토네이도 피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당시 찍힌 사진을 두고 가짜 멜라니아 음모가 돌아왔다며 진짜 멜라니아와 얼굴 모양도 다르고 키도 훨씬 작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멜라니아 사진을 포토샵하고 내 옆에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미쳐가고 있다며 발끈한 것. 멜라니아는 이전에도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대역 배우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불화설, 건강 이상설 등이 제기되어 바 있습니다. 아니, 설마 가짜겠어 싶겠는데 가짜라는 얘기 듣고 보니까 좀 키도 작고 좀 총통해 보이는 비슷한 녀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운동화 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저 사진 보면은 그렇게 달라요? 많이 차이 나죠. 확 내려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저렇게 가짜설 갖고 얘기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쓰러졌잖아요. 쓰러져서 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힐러리가 아니다. 가짜 힐러리다 해서 진짜 힐러리, 가짜 힐러리 사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 보면 진짜 저거 힐러리 가짜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레임을 뭐라고 씌웠냐면 가짜 힐러리, 거짓말 힐러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만치 않게 사실은 멜라니아도요. 지금 똑같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역겹다. 이제 거짓 뉴스는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미지 전문가가 보기엔 동일 사람이다. 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인물. 예. 예. 키가 그냥 낮을 뿐. 구두와 운동화. 구두와 운동화의 차이. 귀찮아 좀 알았어요. 세 번째 앞을도 만나보시죠. 김성태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시 딸의 인사를 담당했던 KT 전직 임원이 구속된 건데요.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연지원실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큰소리 떵떵 치며 딸 특혜 채용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딸애가 아직도 자랑스럽게 자기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 합격 통지 메일입니다. 가뜩이나 이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짙은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된 전형적인 정치적 공작이자 기획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정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듯 당초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발했던 김성태 의원. 정작 관련자가 구속되자 그는 현재 말이 없습니다. 전직 임원까지 구속된 만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김 의원이 하루빨리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서류 합격자 명단에도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설명이에요. 그렇습니다. 2011년 4월에 KT 경연 지원실에 이제 KT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도 그게 두 단계에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어느 상태에서 이제 말하자면 계약직이라도 채용이 됐느냐 하는 문제고 또 계약직에서 정규직 가는 문제도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 제일 재미있는 부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김성태 의원이 자신 있게 자기 딸이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도 핸드폰 안에 그때 말하자면 계약직에서 어떤 정규직으로 왔다는 것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슬쩍 그런 말을 안 하고 묵묵부답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상태에서는 아마 김성태 의원이 노동운동을 하셨고 여러 가지 환경노동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과정에 있어서 노조라든지 또 경영지원실과의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물밑 작업을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김성태 의원이 그 합격 통지 이메일이 있다, 문제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격 통지 이메일을 받게 된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불법이 있고 유착이 있었다면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합격 통지 이메일 받았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전형적인 그런 정치인의 어떤 언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 속의 인터뷰가 불과 석 달 전입니다. 석 달 전에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면 지금도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전직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이미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 또는 곧 할 가능성 있거든요. 앞으로 이 관련된 수사가 김성태 의원까지 가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거죠. 뭔가 미심쩍은 일이 정규직 채용 과정이 있었고 뭔가 그 딸에게만 특혜가 있었다면 그 KT의 임원이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인 측은지심이 들어서 얘만 이뻐서 정규직으로 시켰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임용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누군가가 김성태 의원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고 이 건에서 김성태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용 비리에 KT가 같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과거를 조금 돌이켜보게 되면은 공기업에 대한 채용 비리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서울시 교통공사에 관한 채용 세습 비리를 국회에서 전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국정조사까지 여야가 합의하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된 것인지 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내용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현재 검찰의 이 중립적인 상황에서의 엄정한 수사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현 정부 내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정치적인 입장들이 여전히 피력했던 것들을 많이 목도했던 터라 야당의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잘 갖고 있는 것인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왜 서울시 교통공사 세습 문제에 관한 이 채용 비리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로 쑥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정말 억울하고 참담해하는 심정은 아마 채용하러 가는 과정에 내가 들러리를 서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공분할 겁니다. 여기 김성태 의원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고요. 서울시 교통공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이 얼마나 관여돼 있는지에 대해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약속했던 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반드시 수행하고 검찰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의혹에 가지 않도록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불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도 열지 않았던 불량미 2호 창고를 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통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5호 창고를 개방해 쌀 등 양곡을 대거 시장에 풀고 있다며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전했는데요. 5호 창고는 재난 구호 상황에 대비해 비축하는 전략 예비 물자로 이 창고를 개방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조만간 이것마저 고갈될 수 있어 90년대 고난의 행군에서도 열리지 않은 2호 창고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 소식통대로라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는 김정은의 포부와 달리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고난의 행군 때도 안 열었던 2호 창고를 연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김 장관님? 일단 5호 창고는 말 그대로 재난이 있을 때 여는 창고고 2호 창고는 이제 군량미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때 쓰려고 아껴두는 창고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북한에는. 그런데 그거를 여는데요. 꼭 이렇게 그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만 열었던 건 아니고 이 북한에서 김정은이 뭔가 좀 선심 쓰는 듯한 그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가끔 열었던 걸로 북한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으면 마음 아파하지 않을 우리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뭐냐면 작년에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11월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우리랑 굉장히 화해 무드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 협동농장을 통해서 전시 식량을 거둬들이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때도 정군 요새화 그리고 전미 무장화라는 구호를 걸고 식량을 거둬들인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지 만약에 이게 자유시장 경제였다면 국가가 이런 식으로 군량미를 가지고 있을 이유 자체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도 소식이 정해졌던 일인데요. UN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상당한 그러니까 사치품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게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진까지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같이 탔던 벤츠 차량이라든지 롤스로이스 차량이라든지 뭐 렉서스 차량 같은 게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명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 하나는 김정은 개인 창고, 우리가 왜 그 기자회견 때, 신년 기자회견 때 봤던 그 서재도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보다도 더 좋아 보였었거든요. 더 좋아요. 예. 요트도 타고 차도 여러 대 있고 이런 개인 재산은 배를 불리면서 이렇게 주민들은 배고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흘리는 거. 그러니까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부의 편중 현상이 있는 걸 해결 못하고 있는 거를 자기들이 해결하면 되고요. 또 두 번째 해답은 뭐냐면 비핵화만 채택하면 대북 제재도 풀리고 많은 전 세계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의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로 의심을 좀 한번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1년 김정은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뒤부터 김정은 세습체제가 되면서 이미지 정치상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두혈통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경제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이 애민 정신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이 이미지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번에 이렇게 2호 군량미를 내놓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심각하게 분석하고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번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김영주 의원님, 문재인 정부가 탈북한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그 입을 막았다. 네. 인권보고서에 그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인권적 차원에서 어쨌든 그 내국인이 아닙니까? 탈북인이든 어쨌든 내국인이 자기의 발언을 말하자면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도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방금 군량미 관련해서 두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은 군량미가 과거에는 3년씩 비축했습니다. 전쟁 기간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전쟁이 3년 했잖아요. 그런데 20년 중반에는 2000년대 중반에는 6개월, 지금 3개월이거든요. 그런 만큼 돈이 없다. 군량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또 쇼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전쟁을 포기했다.
불량민을 푼다.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하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살기 어려워졌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온정주의를 베풀겠다는 의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제일 불쌍한 건 우리 북한 동포들, 네. 북한 주민들만 불쌍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강원 태백시에 있는 버스 회사인 영암 운수에 택배와 편지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약 4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영암 운수에 근무 당시 안내원의 동전을 훔쳤습니다. 마포걸레 2개도 훔쳤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현금 35,000원을 동봉한다면서 현금도 동봉을 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과 주소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 정말로 40년 전에 동전 얼마가 분실됐는지, 마포걸레 2개가 없었는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에 이를 미담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짧지만 정성 가득한 편지에서 당사자가 40년간 가슴에 담고 살았을 죄책감의 무게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느꼈다면서 제게 자격이 주어진다면 진심으로 그분을 용서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보내신 분 상당히 이제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연세가 있을 텐데 용서하신답니다. 뮤직쇼를 보고 계시다면 이제 그 마음의 짐을 헐헐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죄 있는 분들은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3일간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본의 아니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목소리를 전해드려서 대단히 죄송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빨리 회복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청량감 가득한 원래의 목소리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